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현재 그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의 연령대가 60대 전후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5% 이상 차지하고 있죠. 예, 이 수험생들께서는 젊었을 때는 야, 참 공부 꽤나 잘한다 소리를 대부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연찮게 이렇게 손해평가사 그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시험 준비를 해봐 보니까 예전만은 기억력이 못하다는 걸 대부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젊은 때보다는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차다 보니까 당연히 기억력이 좀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시험 준비해갖고 과연 그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이렇게 뭡니까 의구심을 갖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보다 빠르게 암기하고 또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뭔가 요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기억 암기법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한 동영상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50명의 그 사람 사진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걸 5분 동안에 딱 이름하고 다 기억하도록 해서 그것을 5분 후에 딱 되면 그 사진만 딱 보여주면 이름 딱 얘기하고 또 이 사진 딱 보여주면 이름 얘기하고 그런 걸 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기억법 이런 그런 동영상을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와, 대단하네 저 사람.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5분 안에? 와 하고 그냥 그렇게 놀라기만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그분께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억법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만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놀란다는 얘기는 우리는 와, 대단하다 이거지 우리가 직접 따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즉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암기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놀라운 암기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는 그 내용만 아시면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또 당연하게 와, 진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여러분께서 진짜 정말 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정도 했어요. 보통. 근데 그 보통을 냈는데 제가 기억력 같은 거, 암기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보통 이하였습니다. 보통보다도 훨씬 좀 이렇게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암기하는 능력이 제가 부족하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죠? 예, 암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왜냐하면 암기해봐봐 제가 암기가 잘 안 되고 또 금방금방 딱 돌아서는 저는 잊어버려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 필요한 지식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제 스스로. 그죠?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제가 너무너무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 빨리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기억하지? 제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항상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죠? 예, 도전하고 응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이 암기법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4년생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할 때가 58세인가 59세인가 그때쯤 제가 이제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안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이 나이도 어느 정도 차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한 해 1차 2차 시험 다 합격하고 그리고 또 우연한 계기가 있어갖고 이렇게 손해평가사 시험 강사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죠? 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은 그 지식을 보다 빠르게 암기하고 오래 기억했을까 궁금하시죠? 그거를 제가 오늘 안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손해평가사 지금 시험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시되는 그 자료는 손해평가 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뭐 암기법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뭐 50명 사진 딱 5분 안에 기억하고 그걸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는 법, 그걸 제가 오늘 안내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자꾸 뭐죠? 예, 빨리 단기적으로 자꾸 까먹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하루에 많아야 한 3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다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면서 현재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니까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보다 빠르게 뭡니까?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어야 되겠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쵸? 예. 그리고, 뭡니까? 그 공부했던 지식을 보다 오랫동안 나이가 많으니까, 뭡니까? 젊은 시절 때는 한 일주일 기억했던 걸 지금은 한 3일 정도 되면은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에 재미로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뭡니까? 머릿속에 기억한 그 지식을 어떻게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뭡니까? 활용을 해야 되죠. 그 변환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요런 법.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효율이 극대화가 되는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 뭡니까? 그 동영상을 청취하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무조건 넣고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릴 수 있다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최대한 함축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한다. 여러분들 다 지금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알면서 실천 못 하시기 때문에 요 빠르게 하는 법을 지금 실천하지를 못하는 걸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께서 가장 지금 현재 어려워하시는 것이 뭐예요? 좀 오래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부한 지식을 시각화시키면 오래 한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 지식을 어떻게 시각화하는가? 예, 그것이 뭡니까? 저보다는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암기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잘 못 외워요. 돌아서면 금방 까먹어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만의 방법으로 항상 어떤 그 지식이 있으면 요걸 어떻게 요거를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해야지. 항상 그거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오늘 제가 많이 안내를 드릴 거고, 또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언가? 예, 제가 하나하나, 예, 우리가 손해평가사 오늘 제가 안내 드릴 것이 1차 시험 관계되는 과목, 2차 시험에 관계되는 그 과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 요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 박선 선생은 이런 지식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구나. 그러니까 머리 나빠도 충분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겠네. 나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나만의 방법으로. 그죠? 그걸 여러분께서 오늘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보세요. 장기 기억할 방법이 뭐예요? 복습한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습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대부분 안 하시죠.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알았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천을 안 할 뿐입니다.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기억했던 것이 지금은 3일 만에 잊어버려. 그러면 3일 되는 시점쯤 가서 새로 한번 복습하면 더 두 번째 공부할 때는 3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한 2주, 3주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건데, 요 복습도 그냥 이렇게 자주 본다, 복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빠르게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차돌머리니까, 복습하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스킬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릴 거고, 또 청각과 시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더 오래 기억한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요것도 그냥 청각, 시각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서 쓰면서 이렇게 공부한다. 예,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박선 선생은 청각을 활용했고 시각을 활용했는가. 그것도 제가
사례를 안내드리면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께서 활용하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니까 그죠? 재미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지식을 어떻게 시험 문제 풀 때 활용하는가 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조금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작정 그냥 막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다고 시험 문제 잘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항상 예외적인 거, 틀리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도 미리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공부를 하면 훨씬 뭡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 그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쵸? 그런 거고, 또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주 시간을 많이 봐야 한 3시간 정도, 그죠? 최대 맥심으로 잡아서,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가 지금 현재 60대 전후 되시는 그 나이 때에서 참 진짜 공부하기 열악하죠. 공부할 시간도 없죠. 머리는 예전만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시간이 부족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제가 하나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은 요거 딱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께서 야 이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고만 있지 또다시 그 머리가 자동 반응하고 몸이 자동 반응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결국 시험 공부할 때 또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어떻게 시각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했는지 오늘 제가 안내드린 내용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요약하기. 요것이 뭐냐면요.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초기 단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독을 하면서 읽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공부 잘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책에 전부를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책 일단 목차만 보고 핵심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 요것도 암기법 동영상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암기법 동영상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기본 정석입니다. 그 교재 내용은 찬찬히 정독한다가 아니라 근성으로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대충 공부할 내용이 뭔가 이거를 먼저 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책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서브노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공부할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서브노트잖아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서브노트 한다고요. 최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해요. 그렇게 요약하고 또 요약했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참기름 짜내듯이 핵심된 요약된 것을 또다시 반으로 더 압축해가지고 더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줘?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암기가 되죠. 양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는 양이 적으니까 복습 시간도 점점 주기가 빨라지죠. 그죠?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머릿속에 자동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현재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딱 하나 왜 요약을 해야 되는가? 제가 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가지 한번 공부해봐, 암기해야 돼 하면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해요. 제가 100가지를 암기할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저는 암기를 못 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10가지만 암기해 보세요.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까짓 거 10가지 정도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암기할게. 나만의 언어를 사용해서든 어쨌든 10가지 정도는 암기할 수 있어. 그럼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말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100가지 이렇게 많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진짜 필요한 지식,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지식만 함축해서 공부한다면 뭐죠?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또
빠르게 암기가 될 거예요. 100가지 암기하라 그러면 결국은 한 가지, 두 가지 암기가 될까요? 100가지를 다 암기했다 치면 나머지 뭐 10가지 절대로 암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가지를 암기해봐. 그랬을 때는 뭐 10가지를 암기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7개, 8개는 떠오를 거예요. 더 많이. 공부를 10가지밖에 안 하는데 7가지, 8가지가 암기가 되는 거고 100가지를 암기하려고 하면 도리어 1개, 2개밖에 암기가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1개도 안 돼요. 그냥 빵개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함축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그냥 무는 그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야 저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 이렇게 해야만이 상호 비교하면서 여기는 이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빠르게 하고 암기가 되고 더 오랫동안 숙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최대한 함축해서 공부하자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상법을 활용한다 했는데 이 연상법이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 이거예요. 뭐 내용으로 보면 뭐 암기활용을 이미지하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미지하면은 빠르고 장기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암기가 어려운 내용 같은 거는 있으면 자신만의 언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해를 하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했던 방법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잘 봐보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대부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선호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 1차 시험에 재배학 공부를 할 때 이 재배학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점적관수가 어떠니 저면관수가 어떠니 이거 사실 뭐 점적관수를 쫙 적혀 있는 거 읽어봐봐야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금방 이거 공부한 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겠어요? 안 되죠. 예. 그 점적관수를 공부할 때는 이미지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호수에 물이 흐르게 해갖고 여기다가 구멍을 뻥 내놓으면 여기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겠죠? 구멍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 토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작물체가 자라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여기 똑똑 떨어진 물방울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작물체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점적관수로 한다 해갖고 사진으로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도 빠르고, 그죠? 두 번째는 뭐죠?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예,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배학에서, 제가 재배학의 왕초보라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호평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이렇게 이미지하는 거. 저도 모르게 이게 제 책의 교재예요. 제 책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지화를 어떻게 한 건가 재배학 할 때, 그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안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웃자람 현상, 수분 과잉 항역이 웃자람 현상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공부해갖고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겠습니까? 웃자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면 웃자람이 뭔가 해갖고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쓸데없이 많이 자라서 연하게 되는 것, 이게 웃자람 현상이래요. 근데 이거 막 이렇게 기억해도 웃자람이 이런 거구나 금방 안 떨어지죠. 그쵸? 요 봐보세요. 사진으로 해갖고 이렇게 화분에 물을 흠뻑 줘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작물체가 키만 멀 때처럼 쭉쭉쭉쭉 자라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웃자람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배학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요것은 법, 1차의 상법 보험편 우리가 시험을 치르잖아요. 법은 근데 어떻게 이미지화해? 하는데 이것도 다 충분하게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봐보세요. 보통 이렇게 계약해지는 계약자 는 언제든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내가 암보험 들었다. 아이고 나 보험료 너무 부담되고 나 암 걸릴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함부로 해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보험회사는 어떤 특정한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특정한 경우가 뭐냐면 보험료 지체라든지 고지의무 위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제 의무 위반, 위험 유지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펜이라든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따로 나만의 서브 노트화를 한다면 훨씬 쉽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장기 기억되겠죠. 그죠?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 전에 만약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해지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죠? 그리고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없겠지만은 사고 발생한 후에
보험금을 청구했어. 뭡니까? 피보험자가. 예, 청구를 했는데, 그럴 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출제위원들이 물을 겁니다. 이 법 규정을 가지고. 그쵸? 그러면 딱 봐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보험사가 발생한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사항을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훨씬 뭡니까? 기억이 오래되고 보다 빨리 또 이렇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 딱 체크가 되고 또 실전 적응력도 항상 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문을 꼭 오직 이렇게만 뭡니까? 이미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655조를 제가 요것은 이제 제 강의 때 이렇게 안내를 드린 건데 이렇게 뭡니까? 이미지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 청약 당시부터 보험계약 성립전까지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럴 때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이 되고 계속보험료 지체는 뭡니까?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뭡니까?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데 그것을 지체했을 때 그럴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그 도표로 만들어서 이미지화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설명드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좀 뭡니까? 사례가 좀 많아요. 예. 그 뭡니까? 한 개만 딱 보고 요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어떻게 해야지? 예.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이제 또 의문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손해평가사 2차 시험 1과목의 내용이에요. 2차 시험 1과목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험금 산식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부담 비율 가입 조건도 공부를 하고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또 인수제한 사항도 공부를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무엇을 보장하는가 이런 것들도 뭡니까? 그 공부를 해요. 그런 것을 공부를 하는데 각각 따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잘 기억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표화시켜서 뭡니까? 이미지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표로 하면은 뭐 혼란도 방지가 되고 더 오랫동안 뭡니까? 기억되고 또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딱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봐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제조달가에. 아마 이제 2차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이번에 바뀌었어. 이렇게 제조달가 특약이 새로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제조달가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일부 보험일 때 보험가입 금액 나누기 뭡니까? 옛날에는 보험가입이었는데 제조달 보장가입 특약이 이번에 새로 뭡니까? 그 해가림 시설에 도입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뭡니까? 일부 보험일 경우는 제조달 가입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된 것을 딱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구 같은 경우는 10% 가입된 거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죠? 20%부터 살구와 보험사가 많이 나니까 20%부터 가입을 하도록 해놔놨는데 이제는 살구에 대해서 보험사가 좀 이제 적어져 갖고 10%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이제 바뀌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요 녹색으로 딱 돼요. 관수 시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전에는 관수 시설이 없어도 살구를 보험을 계약을 할 때는 전혀 그 뭡니까? 인수 제한 사항이 아니어서 보험 계약이 승낙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워낙에 이제 뭡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관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살구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보험 계약을 승낙을 안 하겠다. 그렇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녹색으로 바뀐 것은 새로 이번에 바뀐 거, 바뀐 그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갛게 돼 있고 이렇게 형광펜이 칠해졌을까 하는 거. 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농작물 재보험은 자연재해 조소에 화재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화재를 보장 안 해줘요. 자연재해 조소에만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에 화재 사고 발생되면 굉장히 뭡니까? 피해가 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보장을 안 해주고, 주계약에서 보장을 안 해주고, 특약을 따로 들어갔고, 보험료를 더 내면, 화재를 보장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외적인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빨갛게 해서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또 뭐냐면, 손해보험은 원칙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액을 산정해서 마지막으로 뭐죠?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이 지급을 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죠? 100 중에 99는 다 그렇게 손해액을 산정해서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림 시설에 화재 사고 났을 때는 화재
뭡니까?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거고요. 예,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죠. 예, 당연하게 그 보장을 받으려고 뭡니까? 특약을 가입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손해액이 산정되면 거기다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안 한다? 차감하지 않아요. 자기 부담금 차감하고 뭡니까? 그 보험금을 결과값을 도출해내면 그런 우리 그 계산형 문제로 나오면 15점이 그냥 막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형광바탕까지 넣어갖고 화재사고는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뭡니까? 이미지화를 시켜놔놓으면 훨씬 이해도 편하고 장기 기억화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미지화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생산비 보장 뭡니까? 품목의 피해율 요거는 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된방 딱 아실 겁니다. 아이고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하는 거고 요것은 뭐냐면 뭡니까? 피해율 산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피해율 생산비 보장 품목의 피해율은 면적 비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갈로 열고 1 미보상 비율 갈로 닫고거든요. 예, 근데 그 피해율 산식 그 한 개만 외우라면 다들 여러분들 외우시겠지만 보장 방식별로 다 다르고 또 분모별로 또 다른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산식이 예, 수백 가지 됩니다.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해 갖고 시험 문제 풀 때는 시간 내에 빨리빨리 그 뭡니까 그대로 우리가 떠올리면서 풀어야 되는데 야 이게 뭐였더라 어떤 산식이더라 이러는 순간에는 시간 내에 풀지를 못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미지화 해버리면 산식을 예, 그 면적 비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바로 이거예요. 요게 면적 비율이라는 게 요게 예, 그 재배 면적이 1000 중에서 요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아이고 피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럼 피해 면적이 300이니까 아이고 30% 피해 났네. 요게 뭐예요? 면적 비율이에요. 근데 그 300스캠에다가 전부 피해 났을까요? 아니죠. 이런 사진도 잘 보시면 요거는 피해 났지만 여기는 또 멀쩡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피해 났고 여기는 멀쩡하고 그러니까 야 어느 정도 얼마나 피해 났나 그것이 뭐냐면 손해 정도 비율이거든요. 예. 아이고야 여기 좀 하늘색 보니까 50% 정도 피해 났구나.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면적 비율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자동으로 이거 한 개만 보면 딱 이제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미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산책 하나만 더 볼게요.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을 피해가, 보험사고 났을 때라든지, 인삼이 보험사고 났을 때든지, 항상 이렇게 칸으로 만들어져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칸 넓이를 무조건 놓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칸 넓이 요 산식을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펑 플러스 고랑폭 이렇게 또 외우고 막 이래갖고 그게 또 금방 머릿속에서 그냥 끄잡아 나와갖고 도도도도 계산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그쵸? 예. 그럴 때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요 사진 한 장만 기억하면 요게 두둑폭 요게 고랑폭 그리고 요거는 지주목 간격이네. 요것이 뭡니까? 칸 면적이구나. 그러면 문제에서 지주목 간격 당연히 데이터를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시험 보지 그 해가림이 있어 현장에 가서 야 이거 지금 피해가 얼마나 났나 구해보시오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는 다 주니까. 그쵸? 그럼 데이터 딱 보면 아이고 요 두둑폭 얼마 고랑폭 얼마 지주목 간격 얼마 요 이미지 사진 떠올리면서 그대로 간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미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기. 요거는 과연 어떤 건가? 그걸 이제, 저 같은 차돌머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시 그 재배학, 1차 시험 재배학 같은 경우, 아부시스산이 돼 있어요. 이 아부시스산이 순수한 영어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죠? 예, 영어의 그 약자, 그죠? 약자만 따가지고 아부시스탄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아부시스탄 그러면 뭔지 잘 들어오지를 않아. 근데 우리가 요 아부시스탄을 기억하려면 생장 억제 물질이고 뭐죠? 잎의 노화 및 낙엽을 촉진하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참 막 공부해서 하면 이제 야 그게 뭐였지?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이게 결국 가을에 그 낙엽 떨어진 거 그걸 딱 떠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낙엽 떨어지면 생장이 억제되죠? 예, 잎의 노화함이 낙엽을 촉진하죠? 그쵸? 휴먼을 유도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 그냥 떠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시산 할 때는 뭐죠? 예, 그대로 뭐 낙엽 떨어지는 거, 요 장면만 기억하면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낙엽을 떨었지만 여러분들도 요 아웃시산을 갖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그 2차 시험의 1과목, 예, 그죠? 예, 농업재보험, 손해, 그 이론과 실무, 그죠? 예, 그 1과목이 내용인데 1과목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보험 이론을 공부를 해요. 그죠? 우리가 손해평가사시니까 보험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고 손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건가가 우리가 그 시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위험을 분류해 갖고 위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설명되어 있고 손인이 어떤 건가 설명되어 있고 손해가 어떤 건가 막 이론서 이제 기술되어 있단 말입니다. 책에, 그죠? 그런데 손인, 손해, 이거 뭐 용어도 비슷해. 야, 손인하고 손해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위태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봐보세요. 위태가 뭐죠? 그러면은 알고는 있는데 뭐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어. 그럼 막 미칠 정도로 알기는 아는데,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요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 내용이, 그죠? 각각마다 다 다르게, 뭐 저자마다 다 각각 다르게 위태를 뭐 설명하고 손인도 설명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것은 자기만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해하자. 예. 그런데 과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했냐면요, 우리는 손해평가사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우리가 그 손해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과 그냥 연관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정보, 우리가 이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야, 농업의 가장 큰 위험이 뭔가? 예, 기후에 대해서 예측이 곤란하다. 이게 가장 농업에 대해서 가장 사고 위험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렇죠? 기후에 대한 예측이 곤란한 것이 위태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농업재보험과 또 관련되는 거. 손인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예, 손인이 뭘 보장해 주지? 태풍 불어서 보험사고 났어. 그러면 그걸 보장해 주고. 그죠? 막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피해가 발생했어요. 농작물에. 그것도 죄송합니다.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거를 손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정보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손해는 뭐야? 예, 만약에 태풍이 불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과 가수원 같으면 사과가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바람 때문에, 그죠? 두두 떨어져. 예,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 피해를 입는 그 낙하 피해 같은 거. 그리고 우박이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달린 사과에 우박이 박혀가지고 상처를 입게 되겠죠. 사과에, 그죠? 그런 거를 착각 피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고의 결과, 예, 결과난 거. 그러니까 착각 피해, 낙하 피해가 손해구나. 그죠? 그리고 태풍, 만약에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손인이 되는구나. 그리고 기후에 대한 예측 곤란이 위태구나. 이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딱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야, 손인이 뭔가요? 하면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태풍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죄로 손해의 원인이 되는 거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 자신만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신만의 정보 같은 이거는 이제 종별보험료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농작물 재보험이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 산정하는 것이 일반 보험료 산정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큰 틀로 일단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가, 위험이 크면 당연하게 보험료는 많아질 거고, 위험이 별로 없으면 보험료는 조금 적게 산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 1종 같은 거 여기 봐보세요. 철골로 지었어. 철골. 다 철골이죠? 철골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겠어요. 그러면은 일반 그냥 바람 불어갖고 그거 보험사고 나겠어요? 농업용 시설물이 쓰러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0.7이 돼 있다는 거는 만약에 보험료가 10만 원 같으면 70%만 내도록 그렇게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아니고 7만 원으로 산정해가지고 그 보험계약을 뭡니까? 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쵸? 근데 요 5종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허용적설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뭡니까? 눈이 쌓인 그 높이, 예, 그 높이가 7.9cm 미만에서도 뭐니까 그 농어민 시설물이 폭 쓰러져요. 야, 쉽게 말해서 아주 그 부실하게 짓나 보죠. 그쵸? 이렇게 부실하게 짓거나 아니면 허용 분석이 10.5m/s 미만인 경우 바람이 그냥 뭐 선풍기 바람이 슉 불었는데 그냥 그 농어민 시설물이 쑥 쓰러진다. 예, 그렇게 부실하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당연하게 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1.1 돼 있는 것은 야, 10만 원 같으면 11만 원을 내야 돼요. 예, 요런 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이 좀 크니까 예, 그렇게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도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요거 7.9, 10.5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려니까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요거 한 개 같으면 외우죠. 어떻게 해라.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뭡니까?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자신만의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훨씬 쉽다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바꾸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진실되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만이 알도록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허용적설심이니까 허접되고 7구니까 뭐요? 허접 친구가 예, 되고 허풍이 15잖아요. 그러니까 허풍이 심오하니 그러니까 야 허접 친구와 허풍이 심오해. 그러면 다 여러분들 듣기만 들어도 단단하게 적겠어요? 부실하게 적겠어요? 부실하게 적잖아요. 굉장히 부실해 보이죠? 허접 친구가 허풍이 심오하대요. 굉장히 부실하죠. 그죠? 부실한 친구래.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이고, 부실하니까, 이거는 1.1배를 가산해줘야 된다. 아이고, 너무 부실하게 졌어. 이런 경우는, 그 산정된 보험료에다가 10% 더 가산해서, 최종 보험료를 산정할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자신만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해를 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오늘 지금 안내드리는 것이 오랫동안 뭡니까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바창물 같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수학함수 보장 품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목만 공부하면 거의 비슷한 틀이에요. 예, 그 방식대로 수학량을 산정하면 되는데 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보면은 뭐 새싹 무게 나누기 뭐 새싹수 곱하기 그 다음에 또 곱하기 기수학 기수 거기다 갈로 달아갖고 또 플러스 수학한 새싹 무게니까 공부를 할 이 산식도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산식을 외웠다 해도 어떻게 수학량을 구하는지 어떤 원리를 구하는지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그 2차 시험 2과목을 공부했던 분들은 제 말이 대부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렇게 요 사진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간단하게 사진 하나 갖다 놔놓고 또 올려놓고 문제가 풀려요. 마법처럼 풀립니다. 진짜.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수학 면적률 같은 게 적용 안 해요. 오직 차만 수학 면적률이라는 것을 써요. 왜냐하면 여기 통로 있죠? 예. 통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차가 생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면적은 수학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니까 요 부분을 빼고 나야만이 뭡니까 수학량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면적률을 곱한다는 것을 요 사진만 떠올리시면 자동적으로 실수하지 않겠죠. 요거 만약에 적용하지 않고 문제 풀면 15점 문제가 빵점이 되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미지화 시키고 자신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뭡니까 그 기억력이 금방금방 이렇게 까먹지를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되고 실수도 하지 않고 또 여기도 보면 수학한 새싹수가 나오고 여기 보면 뭐 기수학 새싹수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잘 봐 이 사진만 보더라도 항상 가면 차밭에 가면은 뭡니까 차이풀 하루에 날 잡아서 다 따는 게 아니고 계속 매일같이 뭡니까 차이풀 딴다고요. 그럼 우리가 손해조사 나가면 이미 딴 기수학 새싹도 있을 거고 현재 따지 않은 요 뭡니까 요 새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야 우리가 표본구간을 설정해서 야 그 무게 재가지고 그죠? 무게 재가지고 야 몇 킬로그램이 수확량이 나왔네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이미 딴 것은 어떻게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야 어제 딴 거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어디서 땄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표본구간 안에서만 수확량을 조사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기수학 새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요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강의 때 그냥 설명을 하니까 다들 너무너무 쉽게 다들 이해를 하셨어요. 그죠? 요 사진만 떠올리시니까
이런 문제가,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겁니다 하고 나면, 뭡니까,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충분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걸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활용해야 됩니다 하고, 해주는데, 기출 문제가 없는 내용은, 제가 이렇게 현재 실력 따지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요렇게 따로 문제까지 다 풀어드려요. 그런데 그 사진 한 장만, 앞에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 한 장만 딱 떠올리시면서 이거를 풀었을 때, 다 진짜 마법처럼 쉽게 풀린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거, 선생님, 저 지금도 풀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게 분명히 내가 들을 때를 알았는데, 워낙에 차가 어려우니까 이게 조금, 좀 망설여지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뭐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자, 복습을 안 하시네, 복습. 그죠?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고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은,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있는 거, 공부한 것을 잊는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 맞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복습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보면 이제 청각과 시작을 활용해서 보다 기억을 오랫동안 장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더 좋을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한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교재를 갖고 이제 또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복수박이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께서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요 내용을 638조 이 봉제학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딱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게 충분하게 이제 알겠어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공부하고, 계속 다른 공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점점 다른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 전에 했던 것은 점점 까먹고, 왜냐면 저장되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밀려나 버리죠. 밀려나는 순간에 까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즉시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바로 밑에다가 공부한 내용 바로 밑에다가 기출 문제 쫙 실어놨고 그대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저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그렇게 만들고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했던 내용을 딱 풀어보면 요 부분 내가 중요하다고 공부를 했는데 요것이 승낙한 것으로가 요게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나오네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복습도 하지만은 또 그리고 승낙한 것으로 요게 추정한다. 그게 또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풀어봐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본다인데 추정한다로 바뀌면 그것이 틀린 거구나. 그래서 지문을 딱 보면서 항상 요 승낙이 거절로 바뀌었나, 본다가 추정하라고 바뀌었나,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딱 문제 풀면 훨씬 정답을 쉽게 찾고 빨리 찾고 틀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습을 할 때도 기출 문제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그 예상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습을 하면 실전 적응. 그죠?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현재 법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법법 공부하면서 그죠?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내용, 실전 적응까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청각 시각으로 공부하기가 소리 내용 말하고 쓴다 그랬는데 그 방법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옆에 사람도 있고 한데 혼자 막 낭독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것이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보험사가 났다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당장 방문해서 얼마나 피해 났는지를 조사하겠습니다 해갖고 즉시 사고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가서 실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작물 제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확 직전에 손해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공부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험사가 왔어요. 연락이 와요. 보험사에. 그러면 그러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하고 그냥
조사도 안 나가요. 농작물 지어보면. 왜냐하면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수확 감소된 것을 보장해 주니까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수확량을 조사해 가지고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구나. 예, 그래 갖고 뭡니까? 보험금을 피해가 얼마쯤 났구나 해 갖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조사하려면은 사고 난 즉시 가서 조사하려니까 아이고 아주 수확량 조사할 때가 아니야. 이제 뭐 이파리가 나오고 아직도 뭐 꽃도 안 피었어. 그러면 수확량 조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 직전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뭐 보험사가 났어요. 연락 오면 기다려.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러 뭡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야만이 기다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청각적인 효과가 있어갖고 청강생들께서 그걸 듣고 그 뭡니까? 수확 감소 보상 품목은 보험사가 나도 언제 조사한다?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한다는 것을 더 명쾌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각, 시각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제 강의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다들 이제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 여러 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한테 적합한 강의를 듣는 것이 바로 뭐죠? 청각과 시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강사님이 막 떠들면 그 귀에서 일단 들리고 분명히 강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손해보험은 피해가 얼마나 났나? 피해를 구해야 손해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가 얼마나 났나? 쉽게 말해서 생산비 보장 품목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나? 이렇게 해갖고 뭡니까? 생산비 보장에 뭡니까? 피해를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산정을 해요. 그죠? 피해 면적에서 얼마나 피해가 났는데, 수확 감소 보장 품목은 손해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농작물 지어보험이 피해량을 구하지 않아. 수확량을 구하는 거예요, 수확량. 그러니까 그것을 사고를 뜯어 고치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뭡니까? 수확 감소 보장 품목 계산이 문제에 딱 나오면 수확량을 구해야지 하고 일부러 제가 막 좀 이렇게 뭡니까? 안 그래도 그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막 떠들어요. 수확량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수확량 가려면 어디 가야 돼? 표본 나갑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말로 막 떠들어요. 근데 그것이 뭐죠? 혼자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 뭡니까? 청각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막 눈으로 통해갖고 또 항상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같이 올려갖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갖고 시각 같은 거 이렇게 활용해갖고 공부를 하면 훨씬 뭐죠? 기억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청각과 시각으로 공부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해서 차돌물인데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개 딱 얘기하면 여러분께서 딱 그거 갖고 이거구나 하고 그냥 안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사례를 많이 갖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분명히 그분은 무조건 놓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9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뭔가 맞구나 내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오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도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갖기 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어때? 시험 공부가 재밌어요? 어때요? 곤혹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배우고 익히려고 해. 이런 마음으로 하면 보다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거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진 독에는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러 날라봐봐야 물통,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공부할 때도 무조건 넣고 효율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무조건 넣고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무조건 넣고 뭡니까?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저장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도 저장 안 돼요. 단어 한 개도, 즉 한 개도 저장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독이 깨져 있다면 이 깨진 독을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항아리인 상태에서 물을 한 바가지 쉽게 말해서 1시간만 오늘 공부했어. 그러면 그 1시간 공부한 것이 어떻게 돼요? 요 항아리 안에 찰랑찰랑 차있겠죠. 지식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너무 인문학적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충분하게 긍정적인 마음 갖기 항상
뭡니까? 공부는 효율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쵸? 무조건 놓고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미지, 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죠? 예,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우리가 뭐 지금 뭡니까? 그 뭐 6개 숫자 조합을 뭐 50개를 갖다 놔놓고 그걸 5분 안에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득득득득 기억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야 이렇게 하면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 최대한 함축하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각화 지식이 있으면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것을 시각화해서 뭡니까 집어넣어야 되고 자신만의 언어로 뭡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복습해야 되고 청각과 시각하려고 하면 그죠? 아이 좀 기다려. 예, 보험사고 났어야 하는데 아이 기다리세요. 예. 그냥 그렇게 아니고 또 다음에 보험사고 났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또 피해나셨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해놓고 즉시 가서 조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수학함수 보장 품목은 뭡니까 사고조사를 언제 한다? 수학 직전에 가서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청각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화 시킨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고 단기간 집중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 해갖고 그 효율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통닭 같은 경우요. 첫 번째 조각 먹었을 때 제일 맛있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 맛인 통닭 좋아하시죠? 예, 통닭을 만약에 100조각을 먹으라고 해봐 보세요. 아마 한 조각도 먹기 전에 벌써 뭐죠? 머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거 갑자기 배가 그냥 막 토할 것 같아. 그렇죠? 100조각 떠올리기만 해도 그 100조각 지금 현재 다 드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배에서 통닭도 안 먹었는데 그냥 토할 것 같다니까요. 왜냐면은 계속 공부한다고 무조건 넣고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도리어 짜투리 시간 있죠. 틈새 시간. 그런 시간에 틈새 시간 5분 10분 틈새 시간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10분 정도 뭡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잠깐 그 책의 한 페이지 중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거 항상 최대한 함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 야 이것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돼. 자신만의 언어로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 10분 안에 충분하게 다 할 수 있죠.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통닭도 한 조각 먹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통닭 한 조각 먹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지. 계속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또 통닭 먹고 통닭 좋다 하니까 저녁 때도 또 통닭으로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통닭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통닭 해야 아이 통닭 좋다며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게 효율이 극대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놓고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 현재 시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 이런 마인드 절대로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3시간이면 가장 좋은 거예요. 더 많이 하시면 당연하게 조금이라도 더 좋겠죠. 그렇지만 10시간을 계속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1시간을 공부했으면 하다못해 10분, 20분 정도는 완전히 공부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식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요 내용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뭐 학습 계획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해갖고 살짝 이렇게 계획표 몇 시에 지침 몇 시에 세면 이렇게 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분간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이것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머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혹시 그래도 하나 필요하다 싶으면 요 내용 한 개만 제가 이제 뭡니까 따로 이제 그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카페 동영상에다가 제가 그 동영상 바로 밑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는 그 뭡니까 그 따로 파일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는 못 올려드리겠고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요거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카페 오시면은 그 무료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돼 있고 강의안 같은 것도 이렇게 무료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카페 많이 와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마법의 암기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박선 선생께서 그 뭡니까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오래 기억하고 좀 더 빨리 기억하는 거 그 나름대로 그
소개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진짜 정말 이제 연령대가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많고 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여러분 정말 존경해요. 예, 우리가 뭐 젊었을 때 야 공부만 해라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께 존경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여기 저는 항상 마중물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써요. 예, 손해평가사가 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 펌프에 물을 길을 올리려면은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그 강의 능력적 부족하고 이러지만은 현재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 손해평가사 되시고자 하는 분들께 제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목표하신 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청취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